소련 헌법은 소련 헌법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생긴 그 1918년 헌법은 소련이 아니라 아직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헌법인데요. 인민민주주의 헌법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잔존하는 자본주의 계급과 지배 질서의 청산, 혁명 직후 경제 혼란에 따른 경제 침체 극복, 대외적으로 반혁명세로부터 사회주의 국가 수호, 이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북이나 다 공통적으로 인민민주주의 헌법의 성격입니다. 최초의 소련 헌법은 1924년 헌법입니다. 1936년에 이제 사회주의 헌법. 그래서 이제 소련 사회주의 제사는 전체 인민 소유 형태로 존재하거나 협동조합 및 공동농장 형태로 한다. 앞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에는 그 자본가 계급이 인정됐어요. 헌법에. 네. 이제 그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자본가 계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마라. 이런 노동의 의무가 있고 능력에 따른 생산, 노동에 따른 분배 이런 것 다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제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각 연방 공화국이 자치적으로 국가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도 각각 따로 있는 거죠. 국가 권력의 최고기관은 소비에트다. 소비에트. 인구 30몇 명당 한 명을 기준으로 직접 선출됐다. 이거 중국의 경우는 중국의 국회가 아직도 직접 선출되지 않는데 소비에트의 경우는 1936년에 직접 선출됐다. 즉 사회주의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도 발전을 해야 된다. 양원제, 민족회의를 가지고 있다. 양원제. 그래서 후보자 지명권은 공산당, 노동조, 협동조합, 청소년단체, 문화단체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체 소비에트가 휴회될 때는 소비에트의 최고 간부 회의가 권한을 대행했다. 그 연방원, 상원이죠. 연방원과 민족원, 민족원이 상원이네요. 연방원은 하원에 해당되겠죠. 의견이 불일치될 때, 이럴 때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선거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인권의 부분에서는 생존권을 많이 해서 노동권, 휴식권, 여가권 이렇게 사회주의 기본권이죠. 사회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론의 자유도 있죠.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청의 제재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인권의 문제, 인권의 문제를 하면서 인권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1977년에 이제 발달한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사회주의 법치주의가 강조됩니다. 그 모든 당과 국가기관은 사회주의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활동해야 되고 헌법과 소비에트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 중요한 문제들은 전국적인 논의를 통해서 국민투표로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선거, 그다음에 토론,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 노동집단은 이제 국가 공공업무에 대한 토론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생산과 사회 발전의 계획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이나 기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라는 공산주의 이상이 이제 규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의 목표가 인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의력, 능력, 재능을 발휘하게 하고 개인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 이것들이 헌법에 다 규정되는 겁니다. 외교 정책의 목표는 이제 미국을 비슷한 자본주의 국가여도 평화 공존이다. 민족 해방을 지지한다. 침략 전쟁에 반대한다.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죠. 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호 협력 관계, 국제적 사회주의 노동 분업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권 규정도 발전하게 됩니다. 시민들에 대한 무료 법률적 지원.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고 무신론의 자유도 인정한다. 그래서 연방 소비에트와 민족 소비에트 양원제죠. 이게 충돌할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규정도 들어갑니다. 대의원은 정규직주의의 평균 소득을 유지합니다. 수당을 받는다는 수당을. 그다음에 모든 법원의 판사와 인민 배심원은 유권자에 의해서 선출된다. 이 사람들은 또 소환될 수도 있고, 그 각급 법원들은 상급 법원들은 해당 인민 대부분 소비에트에 의해 선출된다. 그래서 판사와 인민 배심원들은 자기를 선출한 선거 구민 혹은 기관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그리고 해임될 수 있다. 소련 붕괴기의 헌법을 보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훼손하고. 먼저 1990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을 따라 뽑고 소비에트를 따라 뽑는 이원적 구조적 자본주의적 권력 구성 원칙을 수용을 합니다. 다만 초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접 투표가 아니라 인민대표 대회에서 간접 투표로 뽑았습니다. 차기부터 직접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그 약간의 이제 그 자본화가 이루어지는데 1991년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본따서 다양한 소유 형태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시민 소유의 대상에 법률 내에 산업용 재산을 포함해서 자본재, 자본가, 그죠? 생산수단, 토지는 아니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를 인정한다. 그리고 개인 부업도 인정하고 주식회사도 인정하고. 그래서 행정부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제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강조.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간접 선거를 냈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소련 대통령이 직접 투표로 당선된 경우가 없다. 반면에 각 연방의 각 공화국, 러시아 공화국 이런 데는 다 각 공화국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을 임명하게 됐다. 그래서 엘치는 직접 선거, 고르바초프는 간접 선거. 문제가 생기니까 직접 선거로 선출한 고르바초프를 지지하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엘친 편을 들었죠. 고르바초프는 자기 사람이 없다. 왜? 간접 선거기 때문에 지지자가 없었다. 북도 똑같이 이민민주주의헌법, 사회주의헌법으로 발전합니다. 이민민주주의헌법 당시에는 사기업과 토지에 대한 소유 및 상속을 인정했죠.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사유금지와 전면적인 계획경제.
72년부터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선언했다. 92년에는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권력 승계를 위해서 국방위원회가 설치됐다고 하죠. 사회주의 붕괴에 따라서 프롤레타 독재 폐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통일조항이 복원하고 외국인의 보호조항을 했다. 주체사상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는 이제 주석제를 폐지하고 유은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군 정치를 통치 노선으로 했다. 2009년 헌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를 완성했죠. 2012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2012년 헌법은 김정일 유은 통치를 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신설해서 김정은의 승계체제를 마련했다. 핵 보유를 선언했다. 핵과 경제 건설의 병진 요소는 채택. 2016년에는 아예 이제 국방위원회 대신에 국무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떤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 영도자다. 김정일 체제를 완성시켰다. 2019년에는 국무위원장이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아오던 국가원수까지 맡게 했다. 2019년 헌법에서 이제 주체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하는 이런 주체 사상이 막스레인주의에 기원을 둔 것이고 사회주의 사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제 그 강조하는 것. 조선노동당의 영도라는 부분은 다른 중국이나 소련과 마찬가지로 이제 것들이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인민주권의 기본적인 원칙들. 국가 권력도 최고인민회의를 정점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는 국무위원장을 포함해서 고위급들을 선출하고 또 소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한다. 그래서 국도 사회주의 법실을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는 집단주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사상적 통일과 단절, 국가와 사회 및 전체 인민을 위해 몸을 바쳐야 합니다. 이게 이제 충성 조항인데요. 중국, 소련, 북한의 충성 조항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충성 조항이 가장 강도가 셉니다. 법에 근거하여 구속,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인권 규정을 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 헌법에는 남한 헌법에는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는 아직까지 도입되지가 않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노동당 이후에 다른 정당에 대한 활동을 보장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거 일반적인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신앙의 자유. 다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중국이나 이제 소련에게는 반종교 활동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는데요. 북한 헌법에는 그런 언급은 없다. 자, 쿠바도 유사합니다. 쿠바가 1959년에서 1976년까지 혁명 이후에 헌법이 존재하지 않은 이 시기에는 이민민주주의 헌법 기간이다. 그래서 토지 보유의 상한, 설탕 농장과 설탕 공장의 공동소유, 농지개혁, 이민민주주의 정책이 시행됐다는 거고 1976년에 비로소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이 돼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됐습니다. 1992년 헌법은 이제 소련 붕괴 이후 헌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주의지만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본받아서 이제 외국인의 기업 설립과 토지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2002년 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변경 불가능성을 선언했고
2019년에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력과 공산주의 사회 지향을 선언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획 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해놨다. 중국의 길을 가고 있다. 쿠바에서는 이제 쿠바 공산당만이 선거에서 후보를 지명하거나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에 진출하기는 어렵다. 국가평의의 의장이 국가 수반이고 수상을 겸하는데 이게 공산당 제1비서가 맞는 거죠. 역시 공산당의 영도가 관철되고 있다. 중국과 유사하게 국가평의의 의장에 대해서는 정년제, 그래서 10년 동안 세대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헌법은 이제 이미 일찌감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호치민이 이제 모택동, 마오쩌둥에 유사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당은 이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인민의 감독을 받다. 사회주의 법칙의 일정 부분 수용되고 있습니다.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 국회라는 이름을 써요. 소련은 소비에트,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죠. 그다음에 북은 최고인민회의는 국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국회가 이러한 것들을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베트남이 분단됐기 때문에 민족해방전선, 통일전선, 조국전선 잡읍시다. 중국의 통일전선은 정치협상이죠. 그렇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북에서는 조국전선. 그다음에 체포 구속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랐다. 이렇게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 조국 수호 의무와 반역 처벌에 관한 표현도 같이 엮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헌법에 민주적 사회국가로 선언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 형태다. 다당제를 허용한다. 쿠바와 다르죠. 실제로 여러 당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국민투표를 통한 소환이 폭넓게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인구 비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연방국가입니다. 지역국가별로 3인씩 대표를 추가한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있고, 자, 시민 권력이라는 특별한 기구가 있다. 시민 권력이 대법관을 추천을 한다는 거죠. 대법관은 추천한다. 시민 권력은 이제 임기 1년의 민중의 수호자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이루어진 공화국 윤리위원회에 의해서 시민 권력이 행사가 된다. 시민 권력 선출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는 의회가 시민 권력 기관의 장을 시민 권력은 독립적 기관이고 기능적, 재정적, 행정적 자치권을 행사.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공인류의 행정적, 도덕적 침해를 하는 사건을 예방, 조사, 처벌할 권한을 가집니다. 시민 권력은 또한 단결과 자유, 민주, 사회적 책임과 노동 등 시민 정신의 창의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증진한다. 이 베네수엘라는 아주 특별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 형태의 정치, 경제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정치는 사회주의고 경제는 혼합 경제인데 베네수엘라는 정치와 경제가 모두 다 혼합 체제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치 비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